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대를 말하다 썰록 진행을 맡은 김철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식민사관을 말하다입니다. 한국고대사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오순재 박사님을 모시고 일제가 만들어 놓은 역사 왜곡 식민사관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에 맞서는 민족사학의 근거와 대안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식민사관을 말하다인데 네. 이 사관을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 사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관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술을 먹을 때 보면은 한 반병 정도 남았을 때 낙천주의자는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반병이 남았구나. 근데 비관론자는 이제 반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술이라는 거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객체인데 그거를 바라보는 눈이 틀린 겁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어떤 눈을 갖고 볼 거냐. 왜냐하면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인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사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도사관입니다. 이 선도사관이 버티고 쭉 내려왔던 것이 적어도 고려시대까지는 살아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고려 중기가 되면서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싹튼 게 뭐냐면 이제 사대주의 사관, 사대 사관.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에 와서는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식민사관을 나오게는 그 밑자리에는 사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 하면서 그 독립운동가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제 민족사관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건 이제 서구 중심의 사관. 요건 이제 외국에 유학 갔다 온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물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자본, 이제 그런 유물사관, 이런 것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 중에서 오늘 다뤄질 것은 식민사관하고 민족사관, 이 두 개를 아마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 이제 사관인데 이런 사관에 따라 가지고 실제 역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제 우리가 19세기 말 일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일 랑케 실증사학이 이제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 과학적 실증주의를 이제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역사학을 이제 근대 학문으로 이제 발전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제가 말한 이 실증과 그리고 이제 실제 역사와의 괴리,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근데 이 랑케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랑케가 얘기했던 실증사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맛배기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자가 있는데 리츠라는 사람을 갖다 동경제국대학의 그 사학과 주임으로 초빙을 해서 일단 그 방법론은 스타디를 했어요. 습득을 하고 자기네들이 식민 통치에 필요한 식민사관에는 그 사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도리어 우리 것을 토막을 내고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무늬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유사 또는 사입이 실증사학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을 이제 침략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식민사관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데
이때 그 식민사관의 핵심 논리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타율성론이라든가 네. 정체성론이라든가 네. 당파성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는 뭐 당군을 신하로 만들어 버리고 예. 위만주선이나 한사군을 뭐 외세 지배의 하나의 그 증거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되죠. 그죠? 네네. 예. 이런 역사 논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의 이제 주체성을 제거했는지 예.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맨 먼저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반도다. 그러니까 반도라는 것의 특징을 이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문화라는 것이 중국에서 꽃을 피워서 그냥 일본으로 흘러가는 교량 역할밖에는 안 했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고유한 문화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반도사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먹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만주를 먹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서 만주를 띄어내야 된다. 그러고 우리하고도 분리해내야 돼. 그것이 이제 뭐냐면 만선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와 조선을 분리하는 작업. 그래서 지금은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그거를 또 그대로 이용해 먹은 게 뭐냐면 동북공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타율성론이라는 거는 뭐냐면 니네들은 봐라 중국에 그 다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요게 이제 타율성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는 니네는 근대화 과정이라는 게 없었다. 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일본의 근대화론. 이게 지금 싹트고 있죠. 이게 바로 뉴라이트입니다. 이런 무서운 독소들이 잠재하고 그다음에 당파성론은 뭐냐면 모든 국가는 당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거를 마치 조선인들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색당파 이런 용어를 자꾸 머릿속에다가 박아넣어서 이렇게 모이면은 특이한 게 이런 거죠.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10일 발휘하는데 한국인은 3명만 되면 분열된다. 이게 뭐냐면 당파성론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많이 세뇌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뭐 조선인은 패하지 말을 든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아주 극악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잔존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몰라요, 그걸. 예, 스스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반도사관, 만선사관, 예. 타율성론, 예. 그리고 또 정체성론하고 당파성론 예, 맞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서양 그리스나 로마를 보면은 반도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수한 문화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유럽 세계를 갖다 개화시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지 도리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린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1910년 네. 이제 그 8월 말에 이제 그 한국을 강점하자마자 이제 그런 그 사관에 따라 가지고 네. 이제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본다 이제 왜곡시키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몇 달 뒤에 11월 경에는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그 뭐 사서들을 이제 수거하고 네. 말살하는 이제 작업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 그때 이제 그 수거하고 말살된 자료들 네. 우리가 보통 한 20만 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20만 권이 소각됐다. 뭐 여기에 또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이런 그 사서들을 그 수거를 했고 예. 또 무엇이 사실인지 뭐 이제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제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식민 통치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수탈하는 거가 주로 이제 되거든요. 근데 그들의 언어라든가 역사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짓은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국주의 식민 통치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일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물러갈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온다. 다시 온다. 그게 무서운 얘기죠. 왜? 우리의 혼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해방 후에도 지금까지도 많은 잔재가 남아 있어요. 왜? 우리는 일제 식민지 그 통치 사이에 친일파라는 게 존재했는데 척결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드골은 했습니다. 완전히 숙청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숙청 작업을 단 한 명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잔존돼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맨 먼저 한 작업이 뭐냐면은 이러한 시민 통치를 연구하려면은 바로 그러한 사서들, 그런 정신적 그런 것들을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거한 게 20만 권 불질렀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아주 핵심적인 자료는 남겨서 지금 국내성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디냐면 천리대학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우리하고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가 됐던 대화도, 도주, 종가의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문서들인데 그것까지도 다 뺏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접근하기가 힘들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수서 과정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주의 플러스 식민주의, 식민상화 이 두 개가 완전히 우리 민족을 갖다 말살시켰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가졌던 그 최악, 나중에는 그 책을 안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차람증이라는 그 뭐냐면 빌린다. 근데 사실 빌려갖고 안 돌려줬거든요. 그런 것까지 발급하면서까지 뺏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수탈 작업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뭐 쌀을 공출해 갔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죽이는 거죠, 영혼을. 예. 예. 이 도서를 수거를 이제 하는데 조선 총독부 고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51종에서 1번부터 한 4번까지가 예. 이게 당시의 역사 교과서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젊은이라든가 어린이들에게 이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거를 제일 먼저 수거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뭐 역사를 이거 바꾸려는 식민사관에 의해서 바꾸려는 그런 의도를 너무 명백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료들을 뭐 없앨 건 없애고 모을 건 모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일제는 이제 그 조선사 편수회 물론 네. 그 전에도 다른 조직을 갖고 있었지만은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조선사 35권을 우리가 이제 편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작업은 어떻게 본다면은 뭐 한국사를 해체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뭐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조선사 편수회가 그러면 어떤 구조였고 어떤 방식으로 한국사를 재편했는지 예. 그리고 또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이 조선사 편수회 이전에도 이제 기관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잘 운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촉발이 됐냐면은 박은식 선생이 그 조선통사 그거에서 그걸 자꾸 읽게 되니까 의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특히 이제 제일 그 악랄했던 사람이 그냥 데라우치입니다. 데라우치가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왕의 칙령으로 아예 16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100만 행이 들었는데 지금으로 하면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가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까지도 이거는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국가 프로젝트를 넘어서서
일왕의 칙령으로 내려온 거니까 아마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아예 말살시켜버리자. 그래서 나온 게 조선사라는 책인데 이게 지금 35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인하대학교에서 그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서 했는데 그 해제까지 붙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인쇄가 되면 400권이랍니다. 근데 그걸 이 프로젝트에서 탈락시켰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출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국민들이 보면은 지금의 사학계가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게 되겠죠. 깨우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톱이 돼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부분은 발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회장은 누구냐면 정무총괄입니다. 정무총괄은 조선 총독 다음으로 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장이고 그 외에 이제 친일파들 을사오적을 이제 고문으로 들이고 특히 이완용이 같은 놈 이제 고문으로 사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남선이라든가 이능화라든가 이러한 친일파들을 갖다가 영입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을 이제 제일 우수한 학자들이죠. 그걸 다 포지시켰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악랄한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씨라는 자입니다. 이 자는 그 이병도하고 둘이 고대사 그러니까 이게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역사를 그 편찬하는 작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뭘 택했냐면은 편년체를 택했어요. 편년체는 뭐냐면 연대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BC 2303년에 건국돼 있는 고조선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화로 만들어버리면은 편년체에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몇천 년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희 류. 이 사람은 교토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걸 갖다가 글자를 고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석유, 환, 국인데 이걸 국자를 갖다가 자기 학교에 가지고 가서 교토대학에 가서 이렇게 개치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출간해요. 그래서 교토대학 번은 개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뭘 썼냐? 단군고라는 그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봐라, 이거는 신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남아있는 게 고려시대 게 아닙니다. 정독본이에요. 정독본은 조선 중종 때 중간한 책입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나 둘 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나라국자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규장각에 남아 있거든요. 또 하나가 어디에 남아 있냐면 더 중요한 거는 동경대학 판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자가 개치를 했다는 게 정확한 거죠. 더군다나 최남선이 그 부분을 이 단군 부분을 신화가 아니다. 그건 넣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회의에서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고는 지칭하지 않아. 왜? 같은 위원이니까 지칭을 안 했지만은 그걸 조작했다는 걸 갖다가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 씨하고 이 이병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신라 초기 박혁거세죠. 부터 쭉 편년체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랬고 어디서 끝나냐면 통일신라 이전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 이제 멸망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필은 누가 했느냐? 이병도가 한 거죠. 그리고 감수는 누가 했느냐? 바로 그 이만희 씨 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작품이 우리나라 고대사 세 군데를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이만희 시류와 이병도의 역할이 상당히 그 엄청나죠. 그죠? 네. 어쨌든 그 조선사 편수회의 조선사가 뭐 번역이 되고 해제가 됐는데도 그게 이제 출간을 하지 못했다. 뭐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그 식민사학이
그때 끝난 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도 뭐 계속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네. 그 사실 그 석유 환국, 석유 환인 네.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다시 조금 그 이야기를 마저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도 상당히 그 민감한 주제로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단순 오독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 개작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 조작 정황을 이제 그 말할 수 있는지 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환인이냐 예. 환국이냐 하는 문제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환인이 돼버리면 사람 이름이 됩니다. 그러면 신화로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환국이 돼버리면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역사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이 이련 스님이 그 주석에다가 환국이라는 그 뒤에 주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재석이라고 써놨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설왕설래 하는 겁니다. 그 주석이 없었으면은 그냥 환국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이게 환인이냐 환국이냐. 근데 환인이 더 맞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석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이만희씨라는 사람, 이만희씨류가 아주 머리가 비상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환국으로 이제 원본대로 읽게 되면은 정확하게 역사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환국이냐 환인이냐는 그냥 글자 하나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역사냐 이게 그 신화냐 이게 완전히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딱 잘라서 신화로 계속 밀고 나가고 우리는 이미 가스라이팅이 돼갖고 남북한 모든 국민이 그거 신화잖아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당시에 그 일제강점기에 이제 여러 자료들도 보면은 이게 환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조금 많이 있거든요. 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 뭐 우리가 소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어떤 그 무력 항쟁뿐만이 아니고 이 역사 전쟁도 많이 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맞습니다. 전에 이제 뭐 다른 그 여러 책을 이제 저술한 분들도 있고 박은식 선생, 뭐 신채호 선생, 뭐 정인보 이런 분들이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어떤 학문적 방법으로 일제 논리를 그 반박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연구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민족 사관의 어떤 핵심 골자를 이제 그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박은식 선생이 이제 제일 서두에 나오죠. 근데 이분은 주로 이제 한국동사 그 통해서 이 근현대사 쪽을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고대사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금나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발해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금나라를 언급할 때 그냥 오랑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랑캐가 아니고 그들은 발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민족들은 그들을 오랑캐로 생각하고 금나라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전혀 안 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딱 짚고 넘어갔다는 거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를 이분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사학의 태두다. 우리가 이제 이 실학을 얘기할 때 보면 뭐 정약용이 집대성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분이 안 계셨으면은 민족사학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총체적인. 그래서 이분이 그 저작물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작물이 다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연변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북한이라든가 이런 곳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연변대학인가 어디서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재 선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스킵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획을 걷다라고 민족사학이 뭐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극렬한 무장투쟁까지도 감행했던 그런 분이고 조선상고사라든가 조선사연구초 이런 뭐 아주 획기적인 이 논문 책들이 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 정인보 선생님은 이렇게 연재를 하셨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왔지만 조선사 연구로 나왔는데 이분은 특히 이제 이 역사뿐만 아니라 국문학자로 더 유명하죠. 근데 연세대학에 계셨는데 도리어 이제 국문학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역사 쪽에서는 잘 안 다루는데 사실은 다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책에서 다룬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재하사학자라든가 이 민족사학 쪽에서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고고학 분야입니다. 근데 이분은 평양의 그 낙랑군 유물을 갖다 하나하나 격파해 나갔어요. 지금까지도 이분을 뛰어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점재현 신사비. 그걸 갖다가 그 이만희 시류가 저기 요동에 있는 걸 끌고 와서 거기다 세워놓고 사진 찍어서 조작한 거다. 그리고 그 비문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비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의무로선이라는 거를 밝혔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부분인지 그래서 저는 그 이 단재 선생과 위당 선생 이 두 분이 태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은 게 이제 뭐냐면 김교원 선생님 같은 분은 이 대종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산리 전투 그걸 갖다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신 분이고 장도빈 선생은 이제 당국대학을 설립한 분입니다. 이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발해사 이 발해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논증해가고 그걸 남겨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장도빈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던 걸 그리고 이런 분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극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맥이 그러니까 민족사학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독립운동하고 직결된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예.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 네. 민족 식민사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먼저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식민사관의 뿌리를 중화 4대 사관에 네. 두고 한 게 저는 굉장히 와닿고 정확한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전에 그러면은 그 사관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선도사관이라고 또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의 어떤 현재의 네. 그런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또 그거에 또 이제 반대편에 서 있는 또 뭐 우리가 보통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새로운 언어로 이렇게 정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예. 뭐 대한사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슬픈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민족사학자들이 특히 이제 위당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 이제 저도 연대에서 공부했지만은 연세대학에 그냥 계셨더라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장도빈 선생님이 또 이렇게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제자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납북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해방이 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척결했더라면 지금 여기까지 안 왔겠죠. 네. 그런데 그들을 단 한 명도 척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이제 해방 후에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고는 경성제국대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민족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일제가 허가를 안 해줬죠. 그래서 보면은 경성제국대학이 뭐로 바뀌었냐? 서울대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를 접수한 건 누구냐? 이병도거든요.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접수한 건 누구냐? 그와 같이 바로 이제 그 친일 행동을 한 신석호예요. 이 두 분이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골수를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이병도 박사의 제자들이 이 사학계를 완전히 장악했죠.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세포분열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모든 걸 독식하고 있고, 근데다가 고고학까지 점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국가라는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항하는 게 이제 뭐냐면 소위 제하사학이라 그러는데, 제하사학은 맹점이 뭐냐? 그냥 우하다가 끝나요. 투쟁력도 없어요. 조직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것을 저들은 이제 유사사학이다, 사이비사학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맹공격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들은 이 실증사학이라고 불러와서 방법론만 빼먹고 거기다 식민사관을 더 씌우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뭐냐? 실증사학이라는 너울을 쓴 유사 실증사학입니다. 그러니까 랑케가 얘기한 실증사학 정도만 됐어도 참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라는 말을 그들에게 붙여야 돼요. 그리고 사입이라는 말을 우리한테 붙일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붙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안이 되는 게 뭐냐? 제한데. 근데 제하 하는 것도 좀 그래요. 뭐 저는 박사를 2개나 땄는데 저보고도 제하사학자래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제하사학자냐? 넌 박사인데, 교수고. 너는 제하 아니야. 맞습니다. 그들이 다수고 우리는 소수일 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시민이 깨야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사학이라고 부르면 좀 어떨까? 근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아까 석유 한국의 네. 기록이 정독본에도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석유 한인으로 이병도가 이제 바꿨다고. 이만희 시류. 이만희 시류가 바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에 있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럼 석유 한국도 기록에 남아 있고 석유 한인도 남아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에 있어서 역사학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굳이 이거를 설왕설래해서 역사학계에서 이런 걸 부딪혀서 연구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역사학계에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 안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글자를 보시면은 원본, 그걸 보면 이렇게 개칠한 흔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그거를 개칠을 했을까라는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이 신화로 만들기 위한 조작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글자가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은요, 제가 이제 중국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사설을, 그 사람들은 아주 재밌는 걸 개발해냈어요. 뭐냐면 신화 시대를, 근데 신화라는 건 뭐냐면 역사를 바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화와 픽션이 뭐가 틀리냐, 소설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근데 신화라는 건 뭐냐면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나타나는 것이 신화예요. 그러니까 틀려요. 출발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신화라는 것은 역사로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신사시대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화가 역사가 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그들은 다 그걸 살려내고 있어요. 그게 동북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단대공정이라고 그랬고 자기네들의 역사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어디까지? 황제까지. 그리고 황제의 후손으로 다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아량 홍산문화 같은 경우 그것도 황제 쪽으로 다 조작해 놓잖아요. 왜?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작업도 못하고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이게 밀려 내려가냐면 단군도 신화로 전락해버렸어요. 단군은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명백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국인들한테 도리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예, 이렇게 그 일제가 한민족사를 이제 그 왜곡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네. 이제 우리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그 민족 지도자들이 예. 그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아까 뭐 최초의 역사 전쟁이라 할까요? 뭐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환인도 그렇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군 시대도 상당히 오해도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놀랄만한 내용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한 분이 아니고 뭐 47대가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군 47대 영년을 이제 그 기록한 사서들이 보면은 뭐 20종이 넘게 네.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단순히 그 민족주의적인 서술인지 아니면은 사료적인 맥락과 체계가 있는지 이게 사실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환단고기, 뭐 규원사와 그 다음에 단기고사 이 세 개는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러한 그 외에 많은 책들이 있죠. 뭐 동사년표 같은 경우는 이걸 쓴 분이 이게 동사년표는 47대를 얘기한 건 아닌데 왜 제가 이걸 언급하냐면은 우리가 2333년부터 연표를 찾으려면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쓴 분이 누구냐 어윤적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이병도 그분하고 같이 친일파예요. 조선사 편수에 있던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그 일제가 거둬들인 책들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자료를 갖고 연표를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도리어 친일을 했지만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조선사락이라든가 전고대방 대동상황 뭐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조선 정사 뭐 이런 책들이 일제시대부터 쭉 계속 발간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책들이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는 무슨 얘기가 하냐면 인민학습당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 그게 뭐냐면 우리 그 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필사본, 규원사 필사본이 전해진대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40대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건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47대로 왜 써놨겠냐 이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 도리어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북한 얘기 안 했죠. 그거는.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왜 있는데 안 써먹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 북한 갔다 온 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북한 학자들이 그런 걸 토로하는 거를 들었다 그러는데 여기 와서는 여기 학자들이 딴소리 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들었는데도. 네, 그런 거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뭐 북한 자료들까지 이제 망라해가지고 왜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믿지 않는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럼에도 사실은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면서도 이 역사는 바로 잡히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오히려 식민사학의 청산이 될 거라고 이제 믿었지만은 오히려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조선사 편수회의 그런 출신들이 이제 학계라든가 정부, 교육을 계속 장악하면서 그 구조가 그대로 지속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병도, 그다음에 뭐 신석호 이런 체제가 어떻게 한국 사학의 표준이 되었는지 그 배경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쓰기 전까지 다스렸던 것이 메가더 사령부입니다. 미 군정입니다. 그러니까 골간을 만든 것이 누구냐? 미 군정이에요. 여기서 모두가 세팅이 돼요. 왜냐하면 당장 가르쳐야 되니까 애들을. 그러면 그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은 누굴까요?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사람. 이병도, 신석호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출세했죠. 서울대 교수뿐만 아니라 장관까지 했어요. 문교부 장관. 그리고 학술원 원장이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신석호 씨 같은 경우는 이 이력서에 조선사 편수의 수석관이었던 걸 해방이 됐는데도 쓰고 댕겼대요. 자기 이력에. 우리 같으면 그거 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야, 이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친일파, 그러면 선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영혼을 죽인 거예요. 더 무섭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단죄한 적이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성근 씨 같은 분은 만주국이었거든요. 만주국에서 그 봉사했는데 친일파죠. 근데 해방 후에 뭐 했느냐. 이 사람 문교부 장관 있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지금 옛날엔 정신문화연구원이죠. 거기 초대 저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거 공격해 들어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진단학회 만들어서 투쟁했다 이러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병도 씨가 이 진단학회에 활동할 때 청구학회라는 게 또 있었어요. 그거는 일본인들과 한국인은 두 명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병도예요. 거기서 활동했어요. 그건 뭐냐? 친일파들이에요. 진짜 친일파. 친일파 중에 성골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었다니까. 그럼 양쪽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해방 후에 진단학회 다시 부활시켜서 그 진단학회 출신들이 학계를 장악한 겁니다. 대단히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은 이 서울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고구려사, 뭐 가야사, 발해사 전공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제야사학계에 전공자가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목소리 큰 거예요. 그냥 목소리 크고 그러다가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전에 이제 좀 술이 과하면은 단죄가 그립다. 통곡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정말 눈물을 흘렸던 게 규현사와 서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책을 쓰는 것은 내가 이 주자학자들의 폐해를 깨부시고 우리의 저 잃어버린 만주 땅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이 역사를 쓰는데 이것을 보는 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책을 보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지하에서 통곡하리라. 기뻐 통곡하리라. 정말 그 울림이라는 거는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